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이제 동기론까지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그 합격 공부 전략, 공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합격인 거고요.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 방법론입니다. 합격.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기이론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귀인 이론을 보면 이제, 뭐, 내가 실패를 했을 때는, 노력이나 이제 전략으로 귀인하자는 거죠. 또 귀인 변경 훈련에서도 보면, 노력하라.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전략 부족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노력 귀인, 전략 귀인, 포기 귀인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결국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좋은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내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 그냥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노력해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보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략을 잘 못 세웠기 때문이죠.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전략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이든 이제 교육학이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죠. 전략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 상대방을 알아야 돼. 상대가 이제 책이죠. 과제, 이 교육학 또는 전공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를 안다는 거는 이제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상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의 가옥 전체 구조를 볼 때 그 전체 집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도대체 얘가 교육학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전공이 또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전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조를 잘 알아야지 그 전체 교과 내용이 전체 틀이 이해가 되고 또 필요할 때 어떤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서 끄집어 올 것인지가 쉽게 파악이 되고 또 부가적으로는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도, 예상 논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보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조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개념과 공식 원리들이 있죠. 얘네들 끌고 와서 거기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학 전체의 뼈대가 잘 잡혀 있으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들을 쭉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교과를 접할 때 이 교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우리가 이제 뭐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알려면 이제 구조화해서 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구조화를 하면 구조화 그 하나하나의 그 개념 틀이 있잖아요. 그죠?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 원리, 그 개념과 원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전체 뼈대를 파악했으면 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가 있을 것이고, 이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거죠. 공부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볼 수 있겠고, 얘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이거를 하나하나의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원리가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왜 이렇게 썼는가, 왜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숙달 목표다. 지난번에 해서 숙달 목표다 그러면 숙달 목표를 왜 숙달 목표로 이름을 붙였을까? 그리고 숙달하자는 거잖아요. 좀 말 그대로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과제를 숙달하고 이해하자. 그래서 숙달 목표다. 그럼 수행 목표, 왜 수행 목표로 이름을 붙였을까? 수행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이제 퍼포먼스 한다는 건데 내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 수행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상대방과 비교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추구한다. 그래서 수행 목표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또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가끔 이제 설명할 때 보면요.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보면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몰라, 이 말도 모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딴 동네니까 지금 교육하고 딴 동네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친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죠? 딴 동네 왔으니까 조금 낯설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가끔 질문하는 거 보면 이게 뭐죠? 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죠. 일단은 모르면 질문하든지 항상 맞아요. 여러분 전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전을 보셔야 돼요. 국어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영어로 됐으면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고 국어 사전 우리나라 말로 됐으면 국어 사전 찾아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를 때는 이제 친구한테 도움을 구한다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물론 외울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이게 개념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러 번 내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때 이제 나중에 전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100번 읽다 보면 저절로 뜻이 드러난다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딱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알고 들어가자.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어떤 의문을 품고 항상 공부할 때 의문을 품으면서 왜 그런지 그 본질을 좀 탐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개념과 원리, 구조하고 개념과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맡겨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의 성격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논술식이다, 서술형이다, 또는 서답형이다 할 때 그 시험의 문제가 어쨌든 그 시험에 맞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답을 쓰더라도 그 성격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술식, 논술식, 서답형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좀 덜 어울리는 거는 가볍게 넘기고 진짜 어울릴 만한 그런 논점들은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객관식이 아닌 이상 이 답안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쓸 때는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출제된다면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쓰겠다는까지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키워드를 딱딱 파악해야 돼요. 이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전체 문장 중에서 이 키워드가 빠지면 저는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 꼭 필요한 키워드다. 라고 하는 그 키워드 몇 가지를 잡아놓고 요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반드시 요 키워드를 써줘야 되겠다. 기입형역 같은 것도 키워드 반드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 문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고 얘가 빠지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잡아갖고 그거 몇 개 잡아서 걔를 중심으로서 내 말로 중글중글 해보면서 요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 논술식 같은 경우는 논술식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술식 또는 서답형의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씩 이렇게 딱 정리해서 중글중글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로 중글중글 하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지. 이거를 전공은 잘 모르겠어요. 교육학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막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요점 속속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걔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걔를 들고 다니면서 보면 되는 거지. 여기다 또 정리를 하기는 좀 그렇죠. 정리하고 싶으면 그냥 거기다가 추가한다든지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 다시 밑줄 긋는다든지 해갖고 갖고 다니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정리를 하고 싶으면 그거를 보고 거기서 키워드만 뽑아냈어. 그 키워드만 딱딱딱 뽑아내갖고 개요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건 괜찮겠지만 따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건 조금 시간상 낭비일 것 같아요. 정리라고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정리하고 싶으면 지금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정리를 합니까? 지금 정리했다는, 다음 달 되죠. 또 수정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달 또 수정해요. 계속 수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의 궤도가 올라갔을 때, 전체가 좀 보는 눈이 생기고, 몇 번 돌렸을 때, 그때 정리하는 거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능하면 많이 읽고 이해하고 전체 배경 쭉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딱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한 3, 4월, 5, 6, 3, 4월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3월이나 아니면 5월 정도, 그때 이제 뭔가 좀 보는 눈이 생기죠?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 실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백을 좀 줘가면서, 뭐 전공 같은 거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낫죠. 지금은 정리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뭘 정리합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운동 막 시작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올리고, 뭐 이게 어딨습니까?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내용을 보면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어요. 난이도 문제다, 난이도.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쉬운 부분하고 어려운 부분을 차등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부분은 한 번 더 봐주는 거죠. 일주일 쭉 공부하면서, 특히 어렵고 잘 외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얘는 다른 거 한 2번 볼 때 얘는 3번, 4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평균적으로 쭉,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올려놓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보는 거다. 지금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그죠? 전체를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이제, 왜라고 질문하고, 의문을 품으면서, 분명히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나를.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보통 자기를 잘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자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나는 뭐, 대강의 그런 또 관념이 있지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곤란한데, 공부와 관련해서 볼 때는, 내가 과연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 내가 이해력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 다음에 암기력이 어느 정도를, 암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적용력, 요런 건데,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이해를 추구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면 그 이해력을 메꿀 수 있도록, 사전을 찾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어쨌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 자세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암기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물론 있죠. 암기력이 부족할 때는 내가 암기력이 부족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암기력이 부족하다. 암기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암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항상 책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할 일이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외우지? 얘 어떻게 외울까?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아, 얘를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 그 외우는 어떤 단서가 있으면 옆에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돌아왔는데 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야, 지난번에 이렇게 외웠는데 돌아봤는데 잘 안 외워졌네? 그러면 얘가 아닌가 보다.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아, 다른 방법으로 외워볼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옆에 써놓는 거예요. 이런 단서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그 단서만 봐도 쭉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암기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그 부족한 암기력을 어떤 방법으로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책을 쭉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야, 얘 어떻게 외울까? 어떤 사람은 막 맹목적으로 이 책 읽은 다음에 막 깜지칠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하는 분들 있죠. 저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작업기억, 단기기억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 장기기억으로 넘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장기기억으로 넘기려면 장기기억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화 한다든지 정교화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억법, 암기법을 동원한다든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적용력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은 적용력까지 우리가 고민할 시간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집을 구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고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뭐 논술형 기출문제 본다?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 기초 실력을 쌓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 쌓아놓고 봐야지 걔가 보이고 그때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은 1, 2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일단 확실하게 걔만 보겠다. 걔도 암기하기 어려워요. 암기하기 어려울 때는 어떡합니까? 그 세부 내용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구조화되어 있는 그 기본 뼈대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고딕체 요 명칭만이라도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해한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명칭만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 말을 내가 그 의미를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정도까지 가셔도 좋고, 그 정도까지 못 가도 명칭만으로도 확실하게 외우자는 거예요. 명칭만. 그러면 왜냐면 전체 뼈다가 쫙 잡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몇 번 돌리다 보면 다음에, 그 말 덧붙이는 건 좀 쉬워집니다. 이 용어 자체를 다 못 외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되니까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암기가 좀 부족한 분들, 지금 내가 암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잘 안 되고, 어차피 또 돌아서면 이 지식이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정말 야 이렇게까지 못 외운 분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못 외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제가 가르치면서 참 놀랬던 거예요. 놀랐습니다. 우리 끝나고 이제 암기 테스트 하잖아요.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외우지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 했나 할 정도로 그 재작년 남자분 생각납니다. 그 남자분. 그 교육학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그 교육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뭘까 의지 열정을 또 강해갖고 3월에 처음 왔어요. 3월에 왔는데 1, 2월 강의를 인터넷으로 일주일 만에 듣고 왔다 그런가? 그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듣습니까? 일주일 만에 싹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거죠. 전체를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거죠. 전체를 쭉 파악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내가 공부를 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하자. 근데 그 전체가 그 빠르게 돌린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대충 뭔가 들었다는 그런 흔적은 있겠죠. 그건 자기 공부를 한 게 아니죠. 어쨌든 전체 구조를 보고 들어온 건 괜찮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경기도 수석이에요. 수석. 작년에 생각난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생님도,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데, 정말 못 외우시는 거예요. 질문해도, 사실 이 선생님보다 그 남자분이 더 못했어요. 그 남자분은 경기 수석하신 분 더 못했는데, 이 여자분은 그래도 조금은 낫더라, 조금은. 이 여자분이 자기가 아는 언니가 합격해서 소개해줬다는 거, 저를. 그래서 들으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한 중간, 하반기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 나오잖아, 답이, 그죠? 딱 보면,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합격한 친구가 언니가 소개했는데, 누나죠? 언니죠, 여자니까. 소개했는데, 이 친구를 또 뭔가 제가 그런 얘기 들었으면 뭔가 좀,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걔를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면접 보러 왔더라고요. 2차 면접할 때 왔더라고요. 왔는데 18점 맞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이거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종종 제가 강의하다 보면 느끼는 게, 초반에 정말 잘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진 찍듯이 짝짝짝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험 결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아주 초반에 굉장히 못 외우는데, 나중에는 엄청 점수 잘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끝까지 가봐야 될 시험이라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가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가.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암기력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해야 되고, 적용력은 지금 문제는 아니죠. 적용력이 좀 떨어지면 이제 기출문제 보고 사례형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5월에 적용력 사례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사례들을 다루면서 이 개념과 원리를 그 사례에 맞게 이제 적용시켜 나가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적용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개념과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사실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이래서 두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나중에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기타 나의 뭐 습관이라든지 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성격, 습관, 태도, 성격, 잠자는 시간, 이런 거 있죠. 그죠? 아침에 딱 공부를 할 때는 출발 시간 무조건 동일하게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시작한다, 8시부터 시작한다면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공부를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니까 좀 오늘 필히 받아갖고, 12시가 지났는데 1시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2시까지 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하면 좀 곤란할 텐데, 어쨌든 1-2시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칼같이 일어나야 돼요. 8시면 8시.
9시면 9시.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근해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9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각,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지정된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출발 시간은 분명히 지키시고, 끝나는 시간은 이제 상황 봐가면서 끝내도 돼요. 잠은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가? 잠은 내가 좀 많다. 우리 잠이 많은 게 문제지, 적은 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잠이 보통 한 7시간, 8시간 정도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 주무시면 돼요. 7, 8시간. 선생님, 공부하는 사람이 7, 8시간 자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해보세요. 우리가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장거리. 해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잠을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5시간이건 6시간이건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잠을 좀 줄이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 자고 내일 2시간 자고 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 못한 잠을 채워야 됩니다.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졸기도 하고, 중간에 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기도 하고, 그 못잔 그 수면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시간,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최소.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잠은 내가 편안한,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 그런 시간, 한 7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았죠? 이제 전체 크게 보면 이제 전략인데, 전략을 세울 때는 일단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목표.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꼰트를 한다, 한때 내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1라운드 또는 2라운드에 어떻게 KO를 시켜야 되겠다. 또는 힘을 뺀 다음에 4라운드에 KO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전체 계획이 있잖아요. 시험 때까지, 시험이 11월 셋째 주인가? 그때 시험이죠. 그죠? 그때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쭉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번 달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어떤 부분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오늘 교육과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오후에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전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1시에 뭐 하고 2시에 뭐 하고 이렇게까지 굳이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또 그렇게 세워도 그렇게 안 지켜져요. 그죠?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하고 그다음 뭐 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점검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요. 점검할 때 뭘 점검하냐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물론 다 암기 못할 수도 있어요. 암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사실 이해하고 암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암기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세요. 질문. 내용을 읽었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이제 질문. 네가 한번 수행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수행 목표?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뭔지 한번 말해봐. 책 공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외운 다음에 책을 덮어놓고 혼자서 야 너 책 여기까지 읽었잖아. 자기 효능감 한번 말해봐. 자기 효능감 개념부터 말해봐. 개념?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겠죠. 그죠? 그럼 자기 효능감이 왜 생기지? 왜 자기 효능감이 생길까? 그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애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편하게 내가 답변해내면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자기 스스로 우리가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하는 공부가 훨씬 효과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옆에 있는 친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말을 줄줄줄 해보면 굉장히 그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한다든지 또는 간단하게 한번 표로 정리해 본다든지 뭐 사실 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아, 내가 이해가 안 됐네. 아, 요거는 정말 어렵구나. 요건 정말 안 외워지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어떤 전략으로 다시 외워야 될까? 또 고민하고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요거는 체크해놓고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되겠다. 그런 이 평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개점평 이게 뭡니까? 메타인지적 기술에 있다 나오지만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완전히 내끼게 되거든요.
이런 메타인지적,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메타인지 전부다, 지금. 메타인지. 그 다음에 전략이 중요하죠. 그 전략으로 귀인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된다는, 이 노력이라는 게 사실 막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해 보면요. 자기 준거 평가, 자기 참조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참조로 해서 평가한다. 거기 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 지향,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지, 능력 지향, 얼마나 노력했는지, 노력 지향 평가가 있거든요. 노력 지향 평가는 그 노력을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가. 근데 막연하잖아요. 그럼 10시간 공부하는 아이하고 5시간 공부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10시간 공부하는 아이가 훨씬 노력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10시간 공부해도 1시간의 성과를 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10시간의 성과를 내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평가가 막연해져 버린다는 거죠. 뭘 갖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뭘 갖고. 노력을 평가할 때. 우리가 착각해야 할지 말아야 될 게 10시간에는 그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10시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1시간 공부해도 10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이라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몇 시간 공부했느냐는 시간의 양으로 따지지 말라는 절대로. 시간의 양이 노력이 아니다, 이건. 시간의 양.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를 몇 시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나는 오늘 5시간밖에 공부 못한다. 또는 6시간밖에 공부 못한다. 괜찮아요. 근데 하루 평균적으로 5, 6시간 이상씩만 하셔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임용시험 합격하려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10시간 되는가? 10시간, 안 돼요. 평균 6시간 이상만 정말 공부해 나가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딴 생각 안 하고 딱 집중했을 때만 말하는 거예요. 집중했을 때만. 시간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노력은. 제가 볼 때 노력은 공부량인데 그 공부량은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 공부량은 내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할당량이 노력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공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오전도 강의 있고 오후도 강의 있다. 그 다음 날 또 오전 강의 있고 오후 강의 있다. 이때는 교육학 못 합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오전 오후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어진 시간이 뭐 5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시간이 나한테 할당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오전 오후 내용을 이해하고 복습하는데 그 내용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노력한 거예요.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그 내용을 끝낸다는 말이 완전히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또 한 바퀴 여러 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배웠던 내용을 쭉 훑어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쭉 훑어보고 한번 쭉 훑어보고 좀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분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시간당 전체 내가 24개를 외워야 된다. 또는 24개를 봐야 된다. 할 때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2개를 1시간에 4개씩 본다. 그럼 1시간에 4개씩 봐야 되겠다. 전체를 시간당 나누는 거죠. 나눠 봤더니 1시간에 4개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2개 볼 때 시간을 보면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긴장하면서. 그래서 조금 한 2개까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긴장하면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시간 안에 무조건 그 할당된 양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는 순간 계속 밀립니다. 인강 들은 분들 잘 알 거예요. 내가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완벽하게 외워야지 하다 보면 강의는 이미 나가고 있고 나는 뒤에서 계속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고 그죠? 무조건 할당된 그 할당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 공부한 지 1시간 지나면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이용하세요. 철저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시간 강의 끝나면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5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날 그 1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도. 그날 배웠던 그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세요. 복습이라고 하는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쭉 한번 훑어봐도 돼요. 훑어본다든지 또 한번 훑어보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뭐 한번 또 외워본다든지. 어쨌든 그 1시간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 강의 하고 또 쉬는 시간 또 외우고 그 다음에 전체 끝났잖아요. 그죠? 전체 끝나면 가지 마시고 그 앞 시간 했던 거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수업 끝났다. 아니, 3교시 끝나고 수업 끝났다. 그러면 집에 가버리면 3교시를 복습 못 하잖아요. 그죠? 3교시에서 15분 정도 복습하고 어딜 가더라도 밥 먹으러 가더라도 가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 2, 3교시 쭉 한번 복습하는 거지. 완전히 쭉 읽으면서 완전히 복습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가끔은 이제 그 인터넷 강의 들은 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배속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속을 빨리 하면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공부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배속을 빨리 해도 돼요. 근데 배속 빨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뭐 이 말을 들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도 보면 이렇게 강의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외우려고 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공부예요. 근데 이거는 뭐 1점 뭐 보면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1.8배속 선생님 좀 빨리 듣고 오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전공인데 전공 제가 2배속으로 빨리 돌리면 괜찮아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이 뭐 재수 3수 했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익숙하고 대강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리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우리는 공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목소리 들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배속을 높이려면 한 1.2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1.6배속, 5배속 넘어가는 순간 생각이 안 들어가요. 생각이 일단.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두 번째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빨리 돌려도 돼요. 그때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으니까. 처음 하면서 배속을 막 빨리 하는 분들 빨리 가는 것 같죠?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 그게. 더 느리게 가 더. 나중에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할당량 요걸 생각하면서 그날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끝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노력하자는 건데 전략을 대충 알고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노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동기 이론을 간단히 살폈지만 동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고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심리적 에너지가 동기인데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몸이.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동기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보면 다 그거 갖고 저거 갖고 하긴 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해서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임용시험과 관련시켜서 보면 과연 저게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가. 제가 볼 때 답을 뭐 잘 못 주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건데 첫 번째 한번 잠깐 보시면요. 욕구다. 욕구. 메슬로우 욕구 위기 이론을 따르면 1, 2, 3, 4단계 욕구가 다 충족됐어.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는 거야. 아니 뭐 1, 2, 3, 4단계 다 충족될 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1, 2, 3, 4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될 수도 있고 뭐 친구 관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설령 다 됐다 해보십시다. 너는 너무너무 집이 너무 부유하고 별 걱정 없고 친구 사이도 원만하고 다 좋아. 그럼 임용시험 하려고 합니까? 공부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편하게 살지 뭐 자아실현? 뭐 머리 쓴다? 이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핍된 욕구를 찾아서 그 욕구를 채워주자. 그러면 공부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죠? 결핍된 욕구 1, 2, 3, 4 중에서 네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디에 결핍된 욕구가 있을 거야. 밥을 못 먹었거나 그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나와. 응? 나오느냐?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결정성 이론. 내가 결정했어. 내가 임용시험 공부하기로 결정했어. 자기가 결정했어. 근데 자기가 결정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있고 싶고 또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내가 이런 욕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임용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타이어에서 사범대 가고 집에서 너는 갈 길 그거밖에 없어. 교사밖에 없어. 교사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타이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또는 그런 경우는 또 설명하기 좀 곤란하죠. 그죠? 또 여러분들은 자기결정성이라서 자율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타율적인 거 좋아해요. 뭔가 통제도 선생님 좀 끌어주세요. 전 딱 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 기숙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타이어에서 좋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걸 설명 못 하죠. 자기 가치로, 나는 상당히 가치로운 인간이야. 가치로운 인간이고 또 유능한 인간이야. 예, 그래서 그 가치로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 근데 사실 교사가 된다는 거, 교사가 된다는 것이 그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혀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겠지만 교사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겠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힘든 임용시험을 과연 임용시험의 동기를 대신할 수 있는가? 조금 의문일 수 있고요. 자기 효능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이 자기 효능감은 작년에 어느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 아니 합격이랄까? 합격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교육학 봤는데 점수 잘 나왔어. 그래갖고 교육학은 자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육학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초수다. 초수는 교육학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능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효능감 뭐야? 볼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볼 때마다 내가 망가지고 이런데 무슨 자기 효능감을 찾습니까? 그죠?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성공 경험을 많이 하면 생기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과목이다, 이거는. 힘든 과목인데 자기 효능감이 나의 동기를 세워준다?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설명을 조금 임용 공부에 한해서는 귀인이론,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할 때마다 노력이 귀인하고 전략이 귀인하면 돼. 하는데 노력한다는 게 그럼 그 노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좋아, 실패할 때마다 내가 노력 부족했구나. 열심히 노력하자. 노력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노력하기 싫은 경우도 많잖아. 힘들다, 하기 싫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 이론. 야,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 이해하려고 해. 그런데 좋아, 이해하려고 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할 의지가 별로 없거든. 공부하고 싫어. 오늘 정말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될 일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동기가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를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그런 동기를 추구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쉬운 것도 봐야 되고, 어려운 것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난이도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도 있잖아요. 그것도까지 다 봐야 되는데, 나한테 막 조금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추구하라고? 그랬다간,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괜찮은 이론인데,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볼 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고, 공부하고자 하는 게 불타는 의지, 이게 있어야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보면 미친 듯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 잘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작년에 남자 선생님 서울에 차석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실현을 당했어요. 재수하고 한번 떨어지고, 작년에 재수하면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그럼 열심히 하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상담하시더라고. 선생님,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하고 몇 년 사귀었는데, 자기 시험 떨어지고, 그래서 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그 사건 이후로 공부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반기, 하반기 정도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너무너무 많이 겪죠. 결혼하고 그러면, 그죠? 그때마다 나를 피하고 자기를 챙긴다? 또는 뭐 도망가겠다? 이런 아싸리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어려운 것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겪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잘 됐고, 보란듯이 공부를 해갖고, 보란듯이 공부해서 당당하게 합격해서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한번 떨어졌다고 나를 버리고 가? 후회한다는 후회.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 보란듯이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 어떤 뭔가, 뭐랄까? 그런 오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았어. 너 봐봐.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줄게.
뭐 그런 게 이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동기이론, 이건 이제 3, 4월에서 나오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 동기이론, 최근의 동기이론이 있거든요. 최근 동기이론 보면 실현 경향이라는 동기이론이 있어요. 실현 경향.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거든요. 칼 로저스의 실현 경향, 이 동기이론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동기이론 중에 하나가 실현 경향성 이론 또는 실현 경향 이론이 있습니다. 예, 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설명 안 드렸죠. 실현 경향인데 실현 경향이 동기의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실현 경향성. 이 실현 경향이 동기의 원천이다라고 설명하고, 이 실현 경향이란 뭐냐? 실현 경향이라는 것은 이 실현 경향이 동기의 원천이다. 실현 경향, 자아를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struggle and pain, struggle 뭐라고 하지? 투쟁과 고통, struggle, struggle, and pain. 이 투쟁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 이걸 이 사람은 실현 경향이라고 그래요. 실현 경향은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투쟁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 얘를 우리가 바꿔서 임용 시험에 바꿔서 보면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꼭 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계속 교사 되겠다.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인생을 걸고 하는 거야, 1년을 지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내가 꼭 교사가 돼야 돼, 올해. 반드시. 올해 교사가 반드시라는 대로 내 인생 자체가, 인생이 걸려있는 거야.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 투쟁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 이게 이게 이제 실현 경향이라는 건데, 투쟁과 고통이잖아요. 그 자아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투쟁과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건데, 공부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인데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재미없는 경우가 더 많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조금 재미가 붙는데, 선생님 저는 가끔 이제 그 합격 수기 쓰신 분들이나 그 합격생들 이렇게 보면요, 교육학 공부 참 재밌었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재밌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교육학 공부가 게임이나 놀이보다 재밌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피터스가 그래서 피터스도 공부하는 게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피터스 성년식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성년식이라서 일정한 연령이 돼서 성년이 되면 반드시 의식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행사예요. 코를 뚫는다든지 이 목구멍을 뚫어서 뭔가 이렇게 뚫어서 뭔가를 붙이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낭떠러지 떨어뜨린다든지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 성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년이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문화유산에 관해서 엄청난 그 문화유산에 입문하는 건데, 입문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년이 그 고통을 겪고 성년식을 치러서 성년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지식의 형식에 입문할 때, 그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물리세계, 이런 세계들이 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흥미가 없잖아요. 그죠? 흥미 없어요. 여러분들 교육학 흥미 있는 사람 뭐 얼마나 있을까요? 뭐 소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투쟁. 그래서 no pain, no gain이잖아요. 뭐죠? 수고로움,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헉헉헉헉 그래요. 토 나온다 그래요. 선생님 토 나올 정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재밌으면 왜 토 나옵니까? 그죠? 밤새 게임하듯이 하면 되는데 토 나온다 정말. 이걸 체험해야 돼. 정말 고통이 따른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냥. 당연히 힘들다. 예. 인내는 쓰지만 나중에 열매는 달콤해요. 예. 그러면 자, 다시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노력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만한 기세, 거만한 기세. 이거를 내가 꼭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강한 그 기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오늘 할당량을 반드시 채우고 넘어가야 된다. 나는 선생님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 의지. 이 의지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다져야 돼요. 나는 이 선생님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내 인생에서 올해 인생은 올해 이 1년은 반드시 선생님 되기 위한 과정이고 올해 1년 안에 끝내야 돼. 이 오기. 이걸 계속 다지면서 공부하다 힘들잖아요. 아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따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욕 나오잖아요. 욕. 아씨 하면서 그냥 욕해요. 아씨 안 돼. 다시 너 뭐야. 다시 나랑 한번 붙자. 보고 포기하지 마.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정면 딱 보면서 아씨 안 해오잖아. 다시 또 외워보고 또 안 해오잖아. 아씨 또 넘기고 어떻게 보면 욕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이제 자기 뭐랄까 이 심리적으로 이제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냥 힘들어 포기할까 하지 말고 누가 한번 이기나 한번 보자. 내가 1시간 안에 욕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거 오기 이런 오기 중간에 욕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보자. 내가 요 1시간 안에 요거 반드시 끝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예, 그래서 그 할당량을 오기를 가지고 채워나가는 거. 이 고통이 따른다는 거.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공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의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면 헬스장이다, 운동 시설을 갖춰 있다면 평소 안 하던 것도 좀 보면서 운동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원 수강 딱 끌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냥.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학원 가야 되나 보다. 이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무의식적인 거. 그다음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도 우리가 그 스턴버거의 그 실제적 지능 보면요. 실제적 지능을 잘 발휘해야지 그 실제 상황에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딱 책을 딱 펴놓고 들어오면 바로 딱 펼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도 딱 시작할 지점에 딱 펴놓고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핸드폰 있으면 끄세요. 그냥. 핸드폰 켜놓고 공부하지 마세요. 주변에 책 말고 나머지 다 치우고 싹 치워요. 핸드폰 켜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긴급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반드시 옆에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니까 핸드폰 보고 싶으면 공부하는 시간에 끄고 쉬는 시간에 잠깐 켜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별일 없군. 무소식은 희소식이지 하면서 또 끄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핸드폰 자꾸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정신 집중이 방해됩니다. 이런 것들 무의식적으로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기를 갖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계속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공부가 재밌다. 고통이 있지만 재밌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 공부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리스판스, 행동, 스티뮬러스, 자극이 주어져요. 공부를 오늘 어떤 일정량 할당량을 다 채우고 집에 갈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될 것 같다. 가끔 그럽니다. 나갈 때 내가 내년 올해 시험 뭔가 될 것 같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희열, 성취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 희열, 만족감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 때문에 내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시 행동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재미없어요. 근데 그 재미가 있는 거는 요거. 이게 사실 게임이나 오락보다 재밌을까요? 오락보다 재미없어요. 근데 딱 오늘 공부하면 오기를 갖고 우시우시 하면서 욕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욕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왠지 오늘 저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네 하면서 기분이 뭔가 좋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뭔가 만족감이 있거든. 성취감.
요거 때문에 내일도 종시에 일어나서 딱 그 시간에 가서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게 쌓이는 게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반두라, 자기 효능감 있잖아요? 이게 성취감 맛보면서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는 건데, 효능감 계속 쌓여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강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반두라가 얘기했던 관찰학습 이론을 보면, 관찰학습, 이게 사실은 조작조 조건 형성이거든요. 조작조 조건 형성이 스키너의 조건 이론을 보면, 조작조 조건 형성은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행동 뒤에 수반되는 결과, 이 보상을 주면, 이 조작된 행동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건 외적으로 뭔가를 강화를 주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스스로 내가 강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강화를 받죠. 이게 자기 강화예요. 이거는 반두라 얘기하고 있는, 처음에는 관찰학습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자기를 강화시키면서 자기 조절학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조절학습이에요. 자기 조절학습. 자기 조절학습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성취감, 만족감이라는 자기 강화를 하면서, 자기 강화를 느끼면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그 뒤에 수반되는 성취감, 만족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요 조그맣단 마치 갈증 날 때, 엄청난 갈증 날 때 조그마한 한 모금의 물, 이 물을 마시면 또 하게 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그날 했던 거, 오기를 갖고 하면서 할당량을 반드시 채우고, 요거를 꼭 맛봐야 된다. 요거를.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장황하게 설명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이제 공부하는 시기고 하니까 조금 마음을 다지자는 의미로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좀 쉬었다가 학습 발달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